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방송 녹음을 라이브로도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야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뭐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구 얘기 뭐 해가지고 의식의 흐름이라고 지금 부르나요, 이런 거를? 네, 네. 채팅방에서 좀 이렇게 막 불타올랐는데 그 공상님은 야구를 숫자로 보는 걸 좀 즐기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정원님이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머니볼이 그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얘는 잠재력이 보이는 수치로 봤을 때 그런 선수를 이제 스카웃을 해와가지고 결국 이제 우승을 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로보토닉스님이랑 콩땅콩님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숫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거부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익숙하지 않, 뭐, 네, 지금 현직 감독들이나 뭐 코치진들이 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감이라던가 뭐 주먹구구식의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하고 감각 뭐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는데 사실은 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도 4강에서 졌나? 한국이? 그쵸. 네. 야구 못했죠, 8강에서 이번에. 네.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인터넷에서 음, 음, 아무튼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뜬금없이 야구 네. 얘기를 가지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네. 오늘은 저희 최희택 작가님의 슈레딩거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책은 제1회 문윤성 SF 문학상의 수상작이고요. 그때는 뭐였지? 에코 우리 뭐 그 지금 우리 우리 여기. 지금 에코 지금 여기 우리 아닌가요? 그랬나? 이게 챕터 이름이에요. 마지막 챕터인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인가? 여기 에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우리. 우리 네. 요거. 지금 여기 우리 에코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에코가 뒤에 있는 건가요? 네네. 원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 슈레딩거의 아이들로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은 네. 김채엽 작가님이 작품 해설을 또 써주신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죠. 김채엽 작가님이 작품 해설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일단. 네. 네, 재밌고 그다음에 학원물이고 아주 캐주얼한 학원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VR 세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VR 세계에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당이라고 불리는데 그 학당에 이제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약간 시범 베타 테스트도 아니죠 이거는 시범 도입. 네, 시범 도입을 하기 시작한 그런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네. 그 정도를 배경을 하고 있고 네. 약간 저는 그 코난 같은 느낌도 많이 났고 코난 네 어떤 코난이요? 코난 그 명탐정 코난이요. 왜요? 그렇지 않나요? 어째서? 분위기가 어째서? 어린애들이 나오고 약간 그 스릴러 느낌도 나오고 유령의 정체를 뭐 쫓는다 이런 거. 어린이 탐정단이 어린이 탐정단이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코난 느낌도 좀 났던 것 같고 약간 약간 그 일본의 학원물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밴드 나오는 애니메이션 뭐였죠? 케이온? 케이온. 뭐 네. 그런 케이온 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고. 케이온을 정말 안 보셨군요. 네, 안 봤습니다. 네. 케이온 같은 그러니까 케이온이 경운부 그러니까 그 이 밴드부를 하는 이제 소녀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소재라서 아마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안 그, 비슷한가요? 그 정도로 상큼하진 아, 네. KO는 정말로 약간 음. 그 치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그냥 샤방샤방하게 막 차 마시고 막 깔깔깔깔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상큼함은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아무튼 가상학교, 학당이라고 불리는 가상학교에서 이제 이 주인공들이 제피룸이라는 어떤 보안관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학당에서 뭐 버그를 찾아내서 버그를 제보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동아리인데 이 제피룸이 뭐 예를 들면 그냥 선도부? 선도부 근데 얘들이 약간 음. 그 프로그래밍 능력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학교의 서버 관리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맞죠, 될 것 맞죠. 같고, 예, 환경미화? 그래요. 네, 환경미화 같은 건데. 네, 아무튼 뭐 학교에 뭐 유령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 뭐, 이 제피룸 동아리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다라고 한 줄로 스토리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물들이 입체적이에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캐릭터들이 그쵸. 다 다르고 다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어떤 다채로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따뜻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포일러를 아주 조그마한 선에서 네, 좀 캐릭터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이 주인공인 온시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네, 이 주인공은 이제 코다입니다. 코다가 뭐냐면은 차일드 오브 데프 어덜트 그러니까 데프 어덜트를 한국어로 뭐라 그래야 되죠? 농인? 네, 농인 부모의 아이죠. 네, 그리고 또 장하랑인가요? 정하랑인가요? 하랑이라는 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등장인물은 자폐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자폐 스펙트럼 네. 장애를 앓고 있는. 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데 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 배경에 의해서 잡아먹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배경이 이 캐릭터들을 대표하지도 않고 이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다는 점이 이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덕? 네,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코다는 네. 좀 유명한 분 중에 이길보라 감독님이 코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농인들을 이 등장하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영화를 찍으신 적도 있고요. 네. 여기 나오기로는 이 주인공인 온시언은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말이 아니라 수화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면은 작품 처음부터 좀 청력에 약간 예민한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현명하고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처음부터 이 캐릭터가 코다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이 캐릭터의 특징을 먼저 보여줘요. 얘는 청력이 좀 예민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 말을 할 때 손을 막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작품의 캐릭터 같은 거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코다라는 사실은 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편견 같은 거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작품의 어떤 캐릭터를 만약 이 캐릭터는 코다야 이렇게 먼저 접했으면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를.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랐겠구나. 그럼 조금 불쌍하다. 그쵸. 좀 어렵게 자랐겠구나. 막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뒤에 제시면 얘는 그냥 평범한 어떤 캐릭터야 이렇게 먼저 딱 제시를 하고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제시를 해준 다음에 뒤에 가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밝혀주는 것이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캐릭터 전달을 잘 하고 있는 점이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이 주인공은 사실 장애인은 아니지만 또 어떤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캐릭터도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납작하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좀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그거를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김주엽 작가님이 뒤에 작품 해설에 이걸 약간 그 이런 쪽에 교육을 한 자료로 쓰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로 그 밸런스를 잘 잡고 있고 정말로 이 캐릭터들이 캐릭터 그 자신으로서 좀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나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가 작품에서 등장하면은 이게 위험한 경우에 그 장애를 가진 캐릭터들의 대표로 설정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약간 당연히 감동 포르노라고 하죠. 약간 그 연민을 불어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든지. 네. 그쵸. 그러니까 왜 광고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장애인 등장시킬 때 막 우리는 뭐 이분들을 뭐 따스하게 뭐 어떻고 저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애인은 착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불쌍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을 막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드러나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 난다는 게 네. 그 우리나라 광고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휠체어를 이제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뭐 경복궁인가 거길 턱을 계단이 네, 있어가지고 거길 못 넘으니까 뭐 자 LG TV로 부를 수 있어. LG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애플은 반대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제품 디자인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놓은 거를 이제 비교한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아무튼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소설이다.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캐릭터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굉장히 조화롭게 좀 캐릭터에 편입시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소설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섬세하게. 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를 좀 대략적으로 스포일러를 조금만 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책을 읽는 즐거움을 이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스포일러를 하면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스토리를 설명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인데 일단은 시작하면서 프롤로그에서 온시현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나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얘가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1회 우승자인 1회 우승자가 이성준이었던가? 아무튼 그 1회 우승자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작품이 시작돼요. 이서준인데 이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이 뭐냐면은 수인이랑 정령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게임이에요. 수인은 정령을 이제 수인으로 만들고 정령은 수인을 정령으로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1인이 남으면은 그 최후의 1인이 우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 1회 우승자가 이서준이 우승을 하고 나서 유령을 보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센세이션이 됐어요. 아무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음 해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센세이션이 됐는데 이 게임은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은 학당의 졸업생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그리고 온시연이 내가 바로 학당의 졸업생이다라고 하면서 액자식 구성 이제 액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요 캐릭터가 5명인데 온시현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선우건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하수리, 나노와
장하랑 이렇게 5명이 주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성이 나였었군요. 네, 그 개발자의 딸인가? 딸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5명의 캐릭터가 대충 설명을 하면 온시연이는 사실 주인공이라서 좀 제일 뭐라고 할까요? 캐릭터가 좀 희박하긴 한데 얘는 그냥 적당히 착한 애예요. 약간 직설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약간 직설적이고 사실은 이게 나이가 중1이잖아요. 네. 근데 중1이면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중2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굉장히 그 선배들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눈 똑바로 뜨고. 네, 네. 그런 그렇죠. 캐릭터고. 그 다음에 선우건이는 인싸예요. 인싸. 배우입니다, 그, 배우. 예, 그 아역 배우였기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잘생겼고 그래서 그 뭐 가는 길마다 다 이제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성격이 좀 약간 대책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엇나갔어요, 애가. 약간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캐릭터라 가지고 조금 이제 깰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캐릭터고요. 약간 그 네. 갯모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캐릭터고. 그다음에 근데 뭐 나쁜 쪽으로 나사가 빠진 건 아니고 그쵸. 약간 네. 약간 어벙한 그런 네, 느낌? 네. 그리고 하수리는 여기서 약간 너드 캐릭터인데 여자고 그다음에 안경 쓰고 다니고 그쵸. 그다음에 막 맨날 처녀 귀신처럼 막 이래가지고 다니고 머리 안경 풀어 맨날 집어 던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고 실제로 실물이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그 이제 VR상에서 보이는 그런 외모는 되게 그 약간 음침한 그런 음침한 너드이면서 뭔가 좀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될 게 나오면은 엄청 버럭버럭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아는 이 동아리 부장이죠. 네. 부장이고 약간 처음에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나중에 좀 키퍼슨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장하랑이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인데 되게 뭐랄까 독특한 게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되게 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말투를 막 따라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 기본적으로 좀 그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한 친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건 아주 열렬히 좋아하는 친구고 그래서 덕질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첼로를 좋아하죠. 그쵸. 첼리스트 첼리스트를 좋아해가지고 그 첼리스트의 뭐 앨범 뭐 피규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5명이죠.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이 5명이 거의 아까 그 시트콤처럼 막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좀 그 좌충우돌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장하랑은 나중에 나오니까 장하랑을 빼고 네. 4명이 이제 제피룸이라는 동아리를 하는데 얘네들이 뭐 유령의 존재를 쫓고 있어요. 유령의 존재를 쫓고 있는데 온시연이 이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온시연이 이제 중1이고 네. 다른 사람들이 중2인데 1회 입학생들이에요. 다 중2인 애들이 하수리, 선우건, 나노아 이렇게 중2인 애들이 이제 제피룸을 하고 있었는데 온시연이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선우건이 알게 되고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가는 거죠. 제피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입학식 때 이제 그 유령이 나타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령이 허공에 나타내가지고 입학식이 발칵 뒤집혀요. 그리고 이 유령은 알고 보니까 장하랑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 원래는 이 학당을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원래 입학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VR 기기가 이 장애인들한테 미칠 영향 같은 게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뭐 아직 모른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비장애인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이 장하랑이 어떻게 VR 기기를 구해가지고 이거는 뭐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 이 VR 기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요 학당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령이라고 소문이 난 거고. 그래가지고 이 학당을 만든 사람이 이제 학당 개발자가 나지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학당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반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반이 그 비장애인이랑 발달 장애인이랑 서로 인터랙트를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위상 갈림이죠. 위상 갈림 그 와우에서는 위상 갈림이라고 하는데 네. 그 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와우는 네. 퀘스트가 막 있잖아요. 네. 그 퀘스트를 할 때 막 전역이 막 바뀌거든요. 지도 전역이 막 바뀌어요. 지도에 뭐가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 막 그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뭐 퀘스트를 깨면 이 도시가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아. 황폐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네. 되거든요. 네. 막 대격변 그런 이벤트를 하면은 막 어떤 그 대륙 자체가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퀘스트를 깬 사람과 퀘스트를 깨지 않은 사람과 아. 서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인터랙션을 못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겠네요. 위상 갈림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발달 장애 청소년들이 있는 반과 있는 곳과 아닌 곳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고 이제 서로 벽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벽. 그래서 그 제피룸 애들이 이제 우리가 이 벽을 이제 부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특수학교랑 일반 학교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학급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학급을 아예 이제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여기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이런 이제 특수한 친구들이 다닌다라는 거를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게임에서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뭔가 이제 이 친구들과 뭔가 지내려고 해도 그럴 기회가 아예 이제 박탈돼 버리고 그 존재 자체가 좀 지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같은 반에 있잖아요, 보통. 네, 저도 한 명 있었어요. 있다가 점점 크면은 얘네들이 특수학급으로 가죠. 특수학급으로 가서 거기서 배우다가 점점 또 크면은 특수학교로 가죠. 그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좀 배제가 되는 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그거의 좀 더 나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척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나가서 그 길가에 나다니다 보면 장애인을 잘 못 보잖아요. 장애인이 돌아다니는 거를 잘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으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한 그런 길과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신체 장애인, 그 지체 장애인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안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이 없는 것처럼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뭐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설계를 해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얘기가 너무 나갔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그렇게 그 특수학급이 아예 보이지 않고 소통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거는 정말로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이 친구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네. 뭐 뒤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좀 더 하긴 하겠네. 뭐 탈시설 이런 얘기죠. 탈시설 얘기도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스토리 설명을 계속 하자면은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이 벽을 허물려고 하는데 뭐 허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장하랑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장하랑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이 어떤 벽이 이제 깨지는데 그 과정에서 비극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지만 이게 이 그 학당이라는 시스템이 캐릭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의식에 기반한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혀주는 그런, 예를 들어 학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들의 형체나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평균을 내서 거기에 이제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학급, 그 장애인 학급이랑 그다음에 비장애인 학급이랑 그런 인식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인식 차이가 이제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어떻게 줘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네, 하고. 토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가 막 학생들이 그런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오면은 강제 로그아웃이 되거든요. 튕기는 네, 거죠.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다 튕기고 그러다가 뭐 서버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학당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뭐 제프이룸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인공이 막 이제 좌절하죠.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의도는 좋았는데 네. 결과가 네. 네, 희망이 되어버렸다. 네. 그랬는데 자기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피론 부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만든 게임이 수인과 정령이에요. 네.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을 이 학당에다 내놓았는데 이 게임이 어떻게 잘 돼요. 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소수자의 위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해 주도록 뭐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이제 어떤 교육적인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수인과 정령을 하다 보면은 최후의 1인만 남잖아요. 네. 그 1인이라는 게 어떤 그 소수자의 위치라는 거고, 이 최후의 1인이 되면은 유령을 본단 말이죠. 이 유령이 이제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게임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유령 형태로 놓은 건데, 그 유령을 보았다는 것을 이 최후의 1인이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외받는 어떤 느낌을 이제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봤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주지 않고 네. 근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이걸 믿어주지 않는 그런 네. 처지에 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이 막 인기를 얻고, 그리고 수리 선배가 또 졸업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또 외부에 이제 내놓아가지고 그 게임이 그 어디죠 거기가? 광화문 그 맞아요.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네, VR 이거를 네. 고글을 쓰고 게임을 즐깁니다. 네, 그리고 나지우 개발자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약속을 해요. 내가 이 그 학당을 고쳐가지고 발달 장애인도 같이 같은 반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다닐 수 있게 됐다.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나지유 개발자가 못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이거를 네. 하려다 보니까 네. 그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그냥 일반 친구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걔네들이 같이 다녔을 때 그 지난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꼭 그 방향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도 되게 좀 재밌어요. 그 수인이랑 정령이
약간 그 각자 약간 뭐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핸디캡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임입니다. 수위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정령을 이제 뭐 잡을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령이 말로 했어야 됐나? 뭐 반대였나? 네. 네. 그리고 뭐 낮과 밤이 있어가지고 뭐 그 낮에는 뭐 소음이 심해가지고 이 소음이라는 부분도 약간 그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이 소설에는 어떻게 그 작가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음이라는 게 약간은 그 자폐 청소년들이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청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모든 감각이 감각이 예민하죠.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 소설 보면서 느낀 게 그 어둠의 속도라는 소설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 문이라는 작가의 어둠의 속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펜싱을 하러 다녀요. 근데 이 주인공이 되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냄새예요. 땀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되게 신경 써서 이제 빨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약간 그 자폐 스펙트럼이 없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강박이 되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좀 장애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음이라는 게 뭔가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약간 그 작은 소리도 막 크게 들리고 막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막 실제- 왕왕 이렇게 들리고. 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네. 하랑이가 그 이 헤드셋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소리를 좀 이렇게 그거 이건 아닌가? VR 이건 VR 기기인가? 기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헤드셋? 네. 그 귀마개를 하고 다니죠. 네, 네, 커다란 네. 귀마개를 하고 네, 네, 다닌다고 네. 이제 표현이 그거였던 것 되죠. 같아요. 네. 음, 아무튼 스윙과 정령이라는 게임에서 그 부분이 뭐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하나의 정원님이 소드 아트 온라인 생각이 나네요라고 하셨어요. 소드 아트 온라인도 이제 VR로 들어가는 이제 게임에 대한 그 판타지죠. 네. 그래서 뭐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네, 뭔가 좀 알맹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이 작품이 또 저는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로 좀 현실감이 있게 느껴지고 이게 실제로 좀 만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말에서 보면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외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난 느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제피름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제피름이 어떤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단체로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많이 전달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을 그렇죠. 읽으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약간 강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물러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도로 뭔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가진 편견이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왜냐하면 그 장애인이 덕질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장애인은 좀 어렵게 살 것 같고 예를 들면 약간 그 좀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랑이가 아주 활발하게 덕질을 하는 걸 보고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이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도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왜 특성화고에서 실습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고등학생 얘기도 더 많이 알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고 또는 보도가 덜 되고 그래서 좀 묻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또 아주 현명하게 접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 저도 약간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 기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는데, 그 단체들이 하는 활동이 좀 더 이제 사회적 임팩트를 가지려면은 조금 더 보편적인 또 메시지를 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태로도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들이 뭔가 좀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좋았어요. 평범하게 다뤄지고 또 사실 그 건이라는 친구도 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그냥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장애인을 뭔가 배려해야 되고 뭔가 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약간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동정과 그냥 이렇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배려를 해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성소수자 그 인권 운동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카데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성소수자를 바라볼 때 너무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나는 너무 이 사람들을 막 동정하고 너무 이제 외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활동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괜찮다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괜찮다.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역지사지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가 성소수자라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면서 뭐 행동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고, 다들 뭐 크건 작건, 그다음에 우리가 늙어가면서 장애인이 돼요. 지체 장애인이 돼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성치 않기 시작하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것도 참, 또는 또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저렇게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그 다른 존재. 분리해서
보이지 나랑 않는 것이 저 사람은 다른 존재다. 음. 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여야만이 사실은 그 구성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어떤 기준을 벗어나면은 배제되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살기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조금 저 가져오신 건가요? 한마디만 더 네, 하자면은 네, 저는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이 작품이 그냥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네, 그 약간 그 작중의 인물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또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를 하고 또 자기가 바로잡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점들도 그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람이 그렇죠. 그냥 뭐 사람이 다 옳은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잘못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그냥 넌 우리가 뭐 악마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 소설에서 좀 좋은 점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을 차별할 수도 있고 무심코 네. 뭐 배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또 안 하면 시정하는 되는 거. 예, 네.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온시연이가 네. 참 그런 거를 잘 하는데 이 시연이의 고민과 고뇌와 괴로움과 그러나 다시 이제 일어서서 뭔가 그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그런 용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청춘 소설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얼마 전에 그 읽었던 그 이서영 작가님의 유미의 연인에 실렸던 그 뭐죠? 그 이너 나온 아, 네. 어, 그 소설도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그 소설도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그 방사능 피포가 관련된 그런 소설이었죠. 네네. 아무튼 그런 소설이었고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뭐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네. 뭐 이거를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꽤 오래 꼬리에는 뼈가 있어요. 맞아 꼬리에는 뼈가 있어 이게 그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나 네. 뭐 이슈 같은 거를 찾아봤어요. 장애인 통합 교육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지금은 교육 과정 같은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어 있고 뭐 특수학급을 간다거나 특수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같은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하는 것을 이제 장애인 통합 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산에 뭐 장애인 통합 교육을 이제 취재한 기사가 이제 한겨레에 있어서 찾아봤는데 자폐성 장애 학생도 통합교육에 적응 시간 걸려도 기회 뺏으면 안 돼. 이거 좀 곧 바꿔주시겠어요? 화면 공유를. 아, 네. 네.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면 서혜빈 기자님이 쓰신 건데 요게 보니까 이 통합교육이 뭐 다 같이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같이 물론 같은 반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실도 보니까 보통 교실처럼 안 생겼고 막 그 요리 과제 같은 것도 막 쌓여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발달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업을 통해서 사실은 성취를 하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반 학생과.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 그래서 좀 체육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실습. 네, 실습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면은 이 학생들이 어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그 뭐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이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교사의 어떤 역량이 많이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합 교육 같은 걸 하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그 아이들도 많이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장인 따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통합 교육을 하니까 학교 전체가 차별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 때 이 장애 학생한테도 걔한테 이제 맞는 역할을 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 가진 어떤 특성에 맞춰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사실 저는 왜 봉사활동 같은 거 가잖아요. 네.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면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살아온 경험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잘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탈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탈시설이 뭐냐면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가지 않는 걸 벗어나서 이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경제활동도 스스로 하고 자립하면서 사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사회에서 좀 감춰버리는 거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차별이나 비장애인의 정상성을 좀 확고히 하는 장치로 저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이 성폭행을 당한 자매인가 이 두 분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같은 시설에 다시 왜냐면은 배정을 한 거예요. 네, 같은 이 도 내에 시설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같은 시설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성폭행을 하던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시설에 그래가지고 이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최근에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 장혜영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동생을 이제 원래 시설에 있다가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탈시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더라고요. 탈시설이. 네, 뭐 10년 안에 모든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형태로 이제 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 네. 그 트위터에서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을 봤는데 누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뭐 트후음을 좀 하자면 네. 그 세상이 이거는 이제 뭐 아동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 세상이 성인 컨텐츠로 가득하고 아동 컨텐츠가 꽁꽁 숨겨져 있는 것보다 아동에게 열려 있는 컨텐츠로 세상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성인 컨텐츠가 금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좀 더 건강한 사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봤어요. 아무래도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째서요? 왜냐면은 이 사회가 지금 비장애인에게만은 호의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꽁꽁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것보다 이 사회 전체가 모두에게 좀 호의적이고 또 그 오히려 꽁꽁 숨겨져야 되는 부분은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한겨레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반갑지만 갈 길 멀다 이런 칼럼도 있고 그다음에 탈시설만이 최선의 장애인 인권인가 우리가 탈시설에 대해서 외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설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것만으로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기사고요. 또 슬로우 뉴스에서 굉장히 그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교통약자들에게도 그 우리나라 신호등이 그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초록불이 빨간불 네. 변하는 게.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탈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과 정신 요양 시설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후원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그런 발달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비누라던가 뭐 방향제라던가 디퓨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발달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만드시고 저는 그 물건들을 사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뭐 비누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엄청 좋거든요. 퀄리티도 좋고 되게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패키지라 가지고 제가 선물로 엄청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이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누군가 보호자가 하루 종일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자도 자기 삶이 있고 또 이 사람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이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기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훨씬 많아지면은 또 이렇게 탈시설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경제적 자립이 이제 좀 그쵸. 더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분들이 내가 먼저 가면은 얘보다 먼저 이제 죽으면은 얘를 누가 돌보지? 라는 걱정이 제일 크시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잘 이제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회에서 구성원의 하나로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콩땅콩님이 아까 이제 장애인의 길거리에서 잘 볼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호님이 저는 특수아동 자폐 다운증후군 자원봉사 짝꿍 교사를 5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탈시설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존재 증명이라는 게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로 쓰이는데, 네네. 제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좀 중요한 어떤 작가님이 이 작품의 어떤 인물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시연의 엄마가 시연한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있다는 걸 왜 증명해야 하지? 답답해, 속 터져. 그런데 때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단지 그 이유로 해야 하는 게 있어. 존재의 증명,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지워져. 그러니까 억울해도 해야 해. 나는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 거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져. 조금이지만 분명. 그리고 달라져 왔어. 달라지고 있어. 세상. 함께 달리는 거야. 거북이처럼. 이게 어떤 작가님의 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해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 이서영 작가님이 왜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데모를 하면은 열에 9은 진다. 그러나 그게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계속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조금씩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제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준비된 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좀 뭐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작품 자체는 매우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매우 가볍진 않고 뭐라 그래요? 유쾌한 이야기고,
위트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스토리 자체도 아주 음, 진행이 되게 스피디해요, 그쵸? 음.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피식피식하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그 하수리와 선우건의 뭐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밌어요. 야, 이 왕건 막 이러면서 재밌죠. 왕건 이러면은 이제 마수리 마술이 막 이러고 굉장히 재밌고 네, 서로 엄청 유치하게 놀리는 거죠. 음, 네, 뭐 중이가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전네코의 생각도 났어요. 음, 왜냐하면 그 오류를 찾아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 VR 학당의 오류를 가지고 그 얘네들이 그 특수 학급이랑 일반 학급을 이제 잇는 어떤 벽을 깨는 그런 거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전네코이랑 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전네코이를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또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단신으로 네, 찾아뵐 거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또 게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게임은 프리버드 게임즈에서 나온 임포스터 네, 팩토리라는 게임이고요. 뭐 투더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투더문의 후속작으로 세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네. 작품으로 파인딩 파라다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에피소드 X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임포스터 팩토리가 나와서 저희가 좀 그거를 개괄적으로 첫 번째 작품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작품 두 개는 좀 간략하게 다루고 임포스터 팩토리를 좀 많이 다루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음,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네. 네, 저희 방송, 네. 파티, 그리고 팟빵, 음, 유튜브, 뭐 아이튠즈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밤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때의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